안녕하십니까? 3주일 만에 영상을 통해서 다시 일주일의 세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두 번째 주에 글로 쓰는 영상을 만들어서 편집하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글로 쓴 거거든요. 근데 글 쓰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3주째 좀 다른 영상을 만들고 요번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컨텐츠 설명을 신규로 할 것도 크지 않고 그러니까 바로 시작을 해봅시다. 첫 번째, 전기차로 정해, 전기차. 자,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판매 부진을 겪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자, 올해 3월부터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를 사면 아직까지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금을 줍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높다는 게 첫 번째고, 친환경 자동차이기 때문에 수소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수소차는 아직 인프라나 보급을 아주 적극적으로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니까 전기차 위주로 보조금을 주는데, 1월, 2월 달에는 이제 예산을 넘기고 기준을 정하고 이러는 일이 있다 보니까 보조금 지급 기준이 2월 초에 정해졌거든요. 그리고 그 정해진 거를 바탕으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전기차를 판매하는데, 3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 Y가 되겠습니다. 몇 대를 팔았냐? 5,934대를 팔았는데, 이 수치는 한국에서 팔린 모든 수입차, 내연기관이고 뭐고 싹 다 합쳐서 수입차 모델 판매량 1위가 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부터 모델 Y 테슬라 차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 팔리리라고 예상이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모델 Y 모델을 바꾸면서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서 생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 중국 회사가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해서 지금 나오는 모델이 있어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뭐냐면 줄여서 LFP 배터리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예요. 리튬 배터리 중에 기존의 3원계 배터리는 망간, 코발트 이런 비싼 재료가 들어가는데, LFP 배터리는 철로 만듭니다. 리튬은 그래도 좀 비싸지만 철, 그리고 인산 이런 것이 주 원료라서 재료비가 싸서 저렴합니다.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3원계 배터리보다 성능이 떨어지고 재료가 재활용이 곤란한 재료로 만든다라는 점은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잖아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전기차에서 무게도 가장 많이 차지하고 부피가 가장 많다는 표현은 무리일 수 있지만 값도 가장 많이 나가는 부분이 단연 배터리잖아요. 배터리에서 원가를 절감해서 실구매가를 낮췄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3월 판매량이 지금 이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사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2월 달에 만들었는데, 그때 환경부에서 외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좀 덜 받도록 제도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배터리 효율 계수하고 배터리 환경성 계수를 만들었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배터리 효율 계수는 뭡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성능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배터리 환경성 계수는 재활용이 곤란하다 그랬죠. 이거를 다 노린 거예요. 그래서 3원계 배터리라고 하는 기존에 쓰는 효율 높은 배터리를 쓰는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를 사는 사람이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로 만든 건데, 이거를 테슬라가 그냥 가격을 내려버려서 보조금이 적어지더라도 실제 소비자 가격은 오르지 않도록 한 거예요. 물론 테슬라에도 롱레인지 모델이 있습니다. 기존처럼
3원계 배터리, 효율 좋은 배터리 쓴 것도 있어요. 그렇게 수요자의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롱레인지 모델하고 이거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쓴 모델의 주행거리가 100km 넘게 사실 차이가 나요. 근데 그만큼 가격이 싸다는 거지. 테슬라가 전기차를 출시할 때마다 가격 정책이 되게 공격적이었어요. 2021년에는 당시에 테슬라 모델 3, 참고로 전 세계 테슬라 판매량의 대부분은 모델 3하고 모델 Y에서 나옵니다. 모델 S는 수작업이라고 했나? 제조 과정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모델 X는 뭔지 잘 모르겠고 제가 자동차를 타는 입장은 아니라서요. 어쨌든 이때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모델 가격이 얼마냐면 5,999만 원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책정했냐면 당시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을 6천만 원 이하로 설정하니까 테슬라가 거기서 딱 1만 원 내려서 가격을 책정한 거예요. 이거 비난할 수 있습니까? 비난할 수 없죠. 보조금을 주는 게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건데 그러면 주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21년도면은 지금처럼 현대 기아가 아이오닉이랑 EV 시리즈를 지금처럼 잘 만들지 않을 때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상적인 회사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국내 사실은 환경부가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를 국내 산업 보호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도 이거 하거든요. 우리나라 자동차도 그렇고 별의별 품목은 아니지만 몇 가지 품목 수출 제한 때문에 우리나라가 되게 애먹고 회사 임원들 날아다니고 외교 산업 통상하는 분들 날아다니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중국 자동차 회사가 본격적으로 한국 진출을 준비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결정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어쨌든 지금 세계 전기차에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값이 싸니까. 값이 싸니까 테슬라 같은 업체도 원가 절감을 위해서 탑재하고 있고, 특히 지금 굉장히 세를 불리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가 적극적으로 탑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겠다는 것인데, 이런 차를 과연 환경부의 의도대로 재활용성이나 효율성이 줄어드는 배터리를 쓴 자동차에 보조금을 적게 주겠다. 그래서 보급을 좀 줄이겠다. 라는 의도로 이걸 설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테슬라처럼 업체에서 그만큼 공격적으로 가격을 내려버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아마 앞으로 언론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면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보조금 정책이 국산 전기차에 유리하게 나오니까 한국 전기차가 기술 혁신을 잘 안 한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지금 공식 판매 가격으로만 보면 아이오닉 5 최근에 부분 변경이 있었거든요. 판매가가 테슬라보다 더 높은 옵션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보조금 없이 이 판매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면 국내 소비자는 이거를 이해를 못할 겁니다. 어떻게 현대차 가격이,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 중에 현대차 곱게 보지 않는 사람 꽤 있잖아요? 어떻게 현대차를 테슬라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어? 근데
실제로 비싼 건 아니죠. 보조금이 많으니까. 그래서 가격을 동결한 건데 테슬라는 이렇게 보조금이 적어지는 거를 가격 인하로 대응을 해서 국산차보다 결국은 더 많이 파는데 성공했단 말이에요. 뭐 그렇지만 지금 아직 보조금 지급 시작한 지 겨우 한 달 지났고요. 특히 기아를 중심으로 가격대가 좀 낮은 전기차 모델이 많이 출시 예정인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전 세계 자동차 업계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거의 테슬라하고 중국 업체 사이의 줄다리기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어느 쪽이든 지금 전기차 수요는 세계적으로 둔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중화로 가기 전에 발생하는 수요 침체 현상, 영어로는 캐즘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 있대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참고로 이 자료에서 나와 있는 판매량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포함이 됩니다. 성장률이 2020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해서요. 2021년에는 무려 109%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320만 대에서 670만 대로 늘었어요. 판매량이. 그리고 22년에도 56.9%. 그러다가 성장세가 점점 줄어서 올해는 16.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테슬라의 경우는 올해 1분기 전기차 인도량,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판매량이죠. 그러니까 판매량이 38만 7천 대 정도 되는데요. 원래 시장에서는 40만 대가 많이 넘을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10% 정도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고 작년 1분기만 해도 42만 대 정도 팔았는데 9% 정도 수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적이 2분기에도 부진할 거다라는 예상이 많아요.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 이런 거 얘기하고 자율주행 얘기하고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로보택시도 아직 기술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이쪽 분야 좀 들여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저번 금요일에 마감할 때 기준으로 테슬라 주가가 얼마냐면 147.05달러인데요. 이 주가는 1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테슬라가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간 종목이거든요. 작년 7월에는 300달러 가까이도 됐었는데 지금 반타작이죠, 그죠? 그 시가총액은 5천억 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13위에 있는데 일단 테슬라 정도 되는 회사가 미국 시가총액 13위요. 예? 전 세계도 아니고 월마트보다 낮습니다. 테슬라가 왜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느냐? 첫 번째는 일단 앞에서 얘기했던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침체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요. 중국 업체가 지금 여기서 제가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주 경쟁적으로 전기차를 만들고 있거든요. 물론 중국 전기차를 미국에 팔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유럽에는 팔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테슬라 점유율이 작년 1분기 10.5%에서 4분기 6.7% 줄어들었어요. 심지어 중국에 테슬라 공장이 있는데도. 그리고 2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요원하다. 아까 얘기했던 로보택시도 그렇고 테슬라에서 원래 모델 2라고 하는 저가형 모델을 만들고 있었는데 자율주행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거를
내년 하반기로 출시를 미뤘대요. 그래서 전기차 가격 하락에 좀 기여를 하기가 힘들겠다라는 이야기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로는 고금리가 지속, 지금 금리 인하 얘기가 쏙 들어갔죠? 원래 금리 인하 얘기를 이거 전기차 얘기 바로 이어서 하고자 했었는데 너무 시간이 안 나서 지금 주제에 집어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3개만 하고 딱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고금리가 지속되는 동안은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대강 요 정도 이유. 중국 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세계적으로 지금 본격적인 수요 확대가 있기 이전에 일시적인 수요 둔화 현상이 좀 길게 가고 있고,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집중하느라고 저가형 좀 실속 있는 모델의 출시를 미룬 거. 요거는 기업에 좋은 영향을 주는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집중한다는 자율주행, 로보택시마저도 지금 긍정적인 전망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금리 인하가 요원해졌다. 요 정도 이유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은 작년에 나왔던 사이버 트럭이라는 차가 되게 말이 많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얼마 전에 4,000대 정도 리콜을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영향도 아직 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도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글쎄 여기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는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일부 진보 성향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이런 데서는 전체 자동차 대수를 줄일 생각을 해야 된다. 전기차 판매를 늘리자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자동차 대수가 되게 많은 편입니다. 자동차 대수가 많은 반면에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이나 도로가 충분하지 않아서 상습적인 도로 정체 그리고 주차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일부 시민단체나 뭐 정의당 이런 데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주차장을 늘리겠다는 공약 있잖아요, 이번 선거에서. 그것들이 사실상 기후 변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자동차를 더 많이 사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든가 대중교통 이용률을 늘리도록 하든가 해서 도로에 돌아다니는 자동차 대수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다 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 일각의 주장이 있는데, 사실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팔아서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일본에서 이런 비슷한 정책을 하긴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거 뭐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본 게 아니고 제 기억에 있는 거니까 비판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는 자동차를 살려면 자기가 그 자동차 놔둘 주차장을 먼저 확보를 해놔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야 허가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도로에다가 놔두고 이러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일본은 아주 많이 제한을 하지만 도요타가 망하지는 않지 않았냐, 이런 맥락의 주장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아예 주차장이라는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집이 높은 집도 별로 없고 넘쳐나는 게 땅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교통정책이 어떻게 가야 할지도 오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감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더 좋겠네요. 다음 주제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입니다. 드디어 3월 29일에 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숲으로 사명을 바꾸셨어요. 이 숲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모든 구성 요소를 아우르는 숲 생태계, 자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숲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로 소통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의미한다고 하면 이거 저작권 있는 내용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발표하는 거를 자기 회사 이름의 뜻을 설명하는데 이거를 저작권을 주장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인용해도 되는 거겠죠? 자, 아프리카 TV가 2007년쯤에 시작을 했는데 이 아프리카 TV라고 하는 서비스 이름하고 회사 이름을 2013년에 일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3월 29일 이전까지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아프리카 TV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트위치가 철수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서 아프리카 TV도 변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화질도 1440으로 올라가고 무슨 개인화 서비스가 들어오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할 생각도 없고요. 이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좀 차가워 보이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시청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뭔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이런 건 있어요. 딜레이 단축. 이런 거는 아무래도 치지직이 아니라 트위치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덕분에 일어난 일이겠죠? 그리고 워터마크 삭제.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진짜 아프리카 TV에서 워터마크를 포기하는 날도 오나? 그죠? 퍼스나콘도 없어지고 물 들어올 때 노젓는 느낌이 진짜 많이 있었고요. 채팅창 개선은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서비스 이름 변경도 그전부터 예고했었던 일이죠. 이번에 회사 이름 바꿨고 2분기 내에 글로벌 플랫폼, 당연히 이름은 수비고요. 베타 버전을 시작할 예정이고 3분기에 국내 서비스 명이 드디어 숲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새로운 로고도 공개가 됐어요. 로고는 궁금하시면 찾아보셔도 되는데 사실 3분기에 서비스 시작했을 때 보는 게 더 재밌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트위치에서 나오는 사용자들을 많이 유인을 하면서 작년 매출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도 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광고 부문 매출이 되게 높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2007년에 아프리카 TV가 생기면서 별풍선이라는 후원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게 세계 최초의 1인 방송 후원 시스템입니다. 그전까지가 아니라 2007년에 영상 플랫폼이 많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플랫폼은 광고 수익에 의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 TV는 시청자가 좋아하는 방송인에게 직접 돈을 쓰게 한다는 개념을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후원 시스템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 아프리카 TV의 수익 구조에서 별풍선 수수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광고 부문 매출액이 2021년에 전체 매출액의 15%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24%까지 올랐대요. 그리고 계속 오를 걸로 전망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기능 개선이나 이런 것도 해주겠죠? 제가 아프리카 TV 방송을 올해 들어서 많이 보지는 않았더라도 잠깐 보면서 주목했던 게 뭐냐면 영상 풍선이에요. 그거 케인이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인이 들어가서 트위치의 서드 파티로 제공하던 기능하고 많이 비교를 하면서 주목을 한 거 덕분에 개선이 지금 많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BJ라는 이름도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BJ라는 이름, 접두사도 그렇고, 회사 이름에 들어가 있던 TV,
이 TV가 개인 방송을 상징하는 이 전미사로 쓰이면서 지금도 국회의원 채널 들어가 보면 이름 뒤에 TV를 막 붙여요. 옛날에 도티TV, 잠들TV 이랬던, 야, 그 사람들도 벌써 저 초등학교 때면 10년 전에, 맞죠? 2014년, 15년. 한 17년, 18년까지는 활동을 하셨을 텐데, 그 이후로 나오는 유튜버들은 거의 TV라는 이름을 안 붙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가 더 펼쳐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브랜딩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진짜 이 얘기는 마지막이 되어야 될 거예요. 트위치가 한국을 떠나게 만든 세계 관행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망 사용료 문제. 이것이 트위치 나간다고 했을 때 반짝 엄청 얘기하고 나서 지금은 가라앉은 느낌이죠. 관심이 없어지니까. 인터넷 방송 플랫폼도 빠르게 우리나라 플랫폼으로 나눠져서 안정화가 되고 그랬지만 이 문제만큼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어디서 또 문제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넷플릭스 또 한창 소송하다가 합의를 했다는데 공론화 과정이 끊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제가 저번 주 선거를 마무리하는 블로그 글에다가도 썼지만 출구조사 나오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이길 선거였나? 근데 물론 출구조사 때보다는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는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래로 정확성이 약간씩 떨어져요. 그래서 몇 군데 뒤집힌 곳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겨우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고 4년 전 선거보다 3석이 많죠. 그래도 그때는 야당이었고 지금은 집권 여당인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패배한 선거는 민주화 이후로 없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거판을 이렇게 만드신 전대미문의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거예요. 무슨 얘기로 시작을 할 거냐면 일단 선거 이후에 민주당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냐. 이번 여름에 이제 당대표를 다시 뽑아야 됩니다. 뽑는데 이재명으로 계속하자는 사람들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공천을 친명으로 다 채워놨으니 공천을 친명으로 다 채워놓은 거에 대해서 공천이 끝날 때쯤에는 민주당에 상당한 분노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야, 국민의힘이 이대로만 가면은 선전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다 말아먹었죠.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보수 언론들도 사설에서 다 어느 정도 비판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경향신문만 구독해서 읽다가 좀 전에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더라고요. 버틸 수가 없었던 모양이죠.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공천한 후보들을 데리고 이겼어요. 그래서 대표를 이재명이 2년 더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원내대표나 지도부도 어떻게 될지 대충 보이죠? 강성 인사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몇 명 일단 생각나는 사람들 꼽아보자면 우원식 전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이분은 그렇게 언론에 나와서 욕을 먹어도 지역구 관리는 잘하나 봐요. 마포니까. 그리고 정성호, 진짜 친명에 항상 언급되는 분. 그리고 민형배. 이분도 이낙연을 이겨서 중량감이 올라가긴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리고 윤호중 전 원내대표. 이상은 제 추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큰 의미를 두거나 하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대통령 선거를 향한 여정에 힘이 제대로 붙었죠.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제외한 대권 주자는 감히 언급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저번 선거에서 민주당 경선에 나왔던 사람들 꼽아보세요. 이낙연 멸망했죠. 이재명 지도부의 공천에 실망한 지지자들이 있긴 있었지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미래로 넘어가는 선택을 안 했고요. 임종석 전 실장이나 박용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결정을 수용하고 선거운동을 돕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새로운 미래 같은 세력의 효과가 잘 안 보였고, 그리고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준석 정도의 예외를 빼면은 거의 정당대로 갔어요. 당선자가. 이낙연 정도의 중량감이 있는 인물이 나왔는데도 결국은 민주당 사람이 당선되잖아요. 물론 민형배라는 분은 좀 케이스가 인물 경쟁력도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아무튼 이낙연 전 총리가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김두관 의원이 결국 낙선하면서 김태호 의원의 입지는 정말 커졌습니다. 당대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뭐 수도권 중심의 당이 돼야 된다라고 하지만 양산을은 예외죠. 김두관을 이겼는데요. 그리고 이광재 전 의원도 안철수한테 졌죠. 결국은 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광재 정도 되는 사람은 선거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전에 지방선거에서도 졌거든요. 강원도지사에서. 그래서 이분도 재기하려면 되게 노력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분들 다 지금 제가 저번 민주당 경선에 나왔던 사람들 꼽는 겁니다. 박용진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나마 생환한 사람이 추미애 전 장관하고 양승조 전 충청남도지사. 이분들 진짜 저도 개표 방송 끝까지 봤습니다만 추미애 전 장관은 정말 저도 마음 졸였어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국회의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정도 분들이 원내에 들어오셨고,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는 출마를 안 하셨고, 뭐 정세균 전 총리가 지금 와서 국회의원 해서 뭐 될 게 있어? 이분도 얘기하셨어요. 저번에 20년도에 서울시장 차출설이 도니까 당시 총리가 제 고향인 진안군 수로 봉사를 할 망정 서울시장 나갈 일은 없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는 퇴임하면서 정계 은퇴 선언을 아예 하셨고요. 하셨지만 민주당에서 지금 부르니까 선대위원장으로 오시긴 했지만 아무튼 두 분 다 원외에 계시는 상황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도가 뭐 커리어로 보면은 중량감은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아직 당내 세력이 불완전해요. 그리고 이분 스타일이 뭐 정치적으로 이런 거를 만들어서 대통령의 욕심을 부리고 이럴 만한 분으로 보이지는 않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경기도 도정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걸로 보여요. 저는 경기도에 산 적이 없어서 모르긴 합니다. 내부 상황은 이 정도 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판이 뭐 중구난방으로 보도가 나와서 많이 헷갈리실 텐데 크게 세 가지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위증교사. 이게 뭐냐면 2018년에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에 나와서 검사 사칭 관련 질문에, 다른 후보자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이 허위 사실 공표로 그 공직선거법에 걸려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는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가 나왔는데 그 무죄 판결을
받을 때 증인으로 나오셨던 분이 그 검자 사칭 사건하고 관련돼 있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 비서 김진성 씨라고 있어요. 이분에게 이재명 대표가 2018년에 재판에 나와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를 바탕으로 2019년 1월에 열린 재판에서 실제로 김진성 씨가 허위 증언을 했고 이 증언이 있었기에 검사 사칭 사건이 2020년 10월에 최종 무죄 판결이 났다. 이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당연히 이재명 대표 측은 김진성 씨에게 내가 무슨 증언 요구 회유를 할 만한 입장도 아니고 통화 내역을 보면 내가 이게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통화한 내역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 다음날, 그 선거 전날이랑 다음날이랑 이재명 대표 재판 출석하는 거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재판이었을 거예요. 이게 위증교사 사건.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거는 너무 복잡하고요.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는 절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양해해 주시리라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배임, 뇌물 이런 혐의를 받고 계시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세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예요. 허위사실 공표. 저번 대통령 선거 토론 때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김문기 처장님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지금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제가 자세히는 얘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자세히 이해 못해요. 몰라서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공공개발로 했으면 개발하는 주체가 성남 도시개발공사였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민간 개발로 이재명 대표 측은 당시 한나라당이 주축이 되는 성남시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민간 개발로 했다. 그래서 개발권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그 화천대유 청화동인 1호에서 7호 그쪽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여기서 다툴 얘기고요. 이거는 아마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거를 지금 정면 돌파해서 대표 자리에 계시기는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밝혀져야 될 상황입니다. 야, 이 몰랐다고 발언했다. 근데 이게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다투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 얘기 아마 언론에 많이 나와서 들으셨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다. 이런 얘기 몇 번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세 가지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그리고 배임과 뇌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것도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지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재판이 마무리 단계예요. 6월에 선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나오는 거 보고 아마 기소가 되든 말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사항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재판들이 전부 다 아직 한 작년에 기소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겨우 1심 진행 중입니다. 이거 분명히 대법원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것들 판결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정치 행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최소 내년 이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년까지 지금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판에 출석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작년 9월에 체포 동의안 표결 때 이게 가결될 수 있었던 이유가 민주당에서 일부 이탈표, 일부라고 하지만 몇십 표가 되는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선된 사람들이 다, 에? 그래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일단은 판결이 나와봐야 되고요. 나머지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는데,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잡고서 보시면 될 거예요.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성남FC가 지금 하나로 묶여 있고요.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요 중에 하나로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는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이 언제 기소되느냐. 자, 참고로 요번 선거에서 처벌받을 위기에 있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이분은 지금 심지어 2심 판결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도 지금 정당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 걸고 나와서 그리고 민주당하고 합당도 안 하겠다고 대놓고 밝혀놓은 상황에서 본인이 감옥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일단 오늘은 이재명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얘기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서 조국이 이 사람은 지금 상당히 유죄가 소명이 돼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타가 되셨는가? 답은 하나예요. 보통은 이재명이 싫으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렇게 주장한 것처럼 국민의힘 쪽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 볼 수 있지만 이번에는 양쪽 다 싫었다 그거죠. 양쪽 다 싫고 새로운 미래 이런 사람들은 명분도 없어 보이고 저번 민생당하고 비슷하죠? 민생당은 너무 늙은 사람들이 자기들 이해관계 가지고 하는 게 너무 속에 보여서 그러는데 새로운 미래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재명이 찍어서 국민의힘이나 새로운 미래나 그쪽을 찍기에는 여당 불신임. 근데 여당 불신임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당 지지율은 민주당보다 높을 때도 많았고요. 최소한 저번 선거 4년 전에 미래통합당 지지율보다는 확실히 높았어요. 되게 높았는데 정보 불신임이죠. 네, 아무튼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상당히 넓어지면서 일각에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언급하는 경우도 보였습니다. 이분도 진짜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독보적인 인물이었다고 그렸죠. 저도 사실 그때를 살아봤어야 제대로 알 수 있는데 그때 2002년에도 한나라당에서 그 일련의 사건들 들키지만 않았음. 그때 인터넷이 있어요? SNS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언론들이 밝혀낸 거죠. 언론에 들키지만 않았으면 이회창 당선됐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독보적인 입지에 있었던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연상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분도 결국에 대통령 못했잖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띄워주고 경쟁자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위치에 오르는 것은 어딘가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순탄하게 안 좋은 면은 모두 덮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을까?
직감적으로 드는 의문이. 심지어 뭐 깨끗한 것도 아니야. 이회창처럼 카리스마가 아주 넘치는 것도 아니야. 비호감도도 되게 높아요. 이런 분이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은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려하고 싶은 거는 그 요새 정치로 해결해야 될 일을 자꾸만 뭐만 하면 특검 얘기가 계속 나와요. 지금 국회에서 얘기하는 특검 법안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번, 최상병. 요거는 그래요.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당에서도 지금 선거 지고 겸허하게 해야 되니까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있으니까. 대통령이 뭐 이제 이재명 대표 만나고 그런다고 하니까 의논할 여지는 있어 보이고, 김건희 여사도 그 여기까지도 진짜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와서 소상히 설명하는 그런 일이 있지는 않았으니까 당에서도 그렇고 여기까지도 주장할 명분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양평고속도로 이런 일로 특검해야 돼요? 원희룡 장관이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눈에는 민주당이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한 걸로밖에 안 보였어요.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 그리고 4번, 5번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국민들도 의심의 여지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하겠다고 하는 특검은 편향될 수밖에 없지 않나. 특검이 진짜로 구성된다고 해도 이 특별 검사들이랑 수사관들이 소신대로 수사할 수 있겠어요? 의원들이 막 뭐 이러쿵저러쿵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의식하고. 그래서 국회의원의 힘으로 민주당도 밀어붙이라고 의석 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0군데가 넘는 지역구에서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는 득표율 차이로 이기게 된 것은 소선거구제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선거 끝날 때마다 사실 중대선거구제 논의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중대선거구제로 가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소선거구제 하에서 이렇게 크게 이겼는데 이 제도를 바꾸려고 하겠어요? 국민의힘도 물론 반드시 논의는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성찰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지 선거제가 불리해서 우리가 진 거다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못 하기 때문에 참 애매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논의가 되긴 해야 돼요. 제대로 바꾸자는 게 무조건 바꾸자는 게 아니라 뭐가 나은가에 대한 논의는 꼭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엊그제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 뭐 술자리 얘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엄청 크게 반응하면서 이것도 뭐 특검으로 가재요? 예, 특검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예? 지금 한 번에 국회에서 특검 법안을 동시에 4개를 올려놓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뭐만 하면 수사로, 특검으로 풀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국회의원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지 특검이라는 그 형식만 빌려서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으니까 독립된 기구를 설치해서 하자는 건데 지금 이런 걸로 특검 해봤자 이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치 얘기를 공개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하루빨리 뭐가 어떻게 되든 좋은 방편이 얻어져서 좀 더 국민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진행 방식을 좀 변경하는 거에서 짧게 안내를 드릴게요. 오늘도 그렇고 지금까지 제가 주간지를 보면서 그거를 요약해서 주제를 몇 가지 정해서 풀기로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한 적이 2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2번 해보니까 준비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준비하기도 힘들고 사실 이렇게 앉아서 1시간 넘게 녹화한다는 엄두를 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한테는. 야, 다른 사람들은 한 2, 30분 앉아서 블로그 글 쓰면은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내가 결정한 컨텐츠니까.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좀 더 가볍게 제가 일주일 동안 읽은 뉴스 기사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거 몇 개 가져와서 읽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시간 상당히 걸려요. 이렇게 큰 주제 몇 개가 아니라 기사 하나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개수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한 5개? 많으면 6개 정도까지도 이야기를 할 생각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또 좋은 점이 출처 표기가 쉬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주제 하나에 예를 들어서 전기차에 대해서 조선일보 기사도 보고 시사저널도 보고 경향신문도 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쭉 얘기한 것들이 어디서 짜깁기해서 가져온 내용인지 알아볼 일이 있을 때 그게 쉽지 않은데 이거는 쉽죠? 기사 그냥 여기서 띄워놓고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 형식 인게임 형식은 그대로 지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요거보다 나은 화면을 채우는 더 나은 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 겹쳐서 이 컨텐츠를 준비하다 보니까 처음 생각한 게 너무 무거운 방향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가볍게 뉴스 기사 보면서 진행하는 걸로. 물론 기존 정치 주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하나 다루게 됩니다. 그거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이제 지금 일요일 새벽입니다. 저는 녹화 끝내고 샤워하고 외부 일정 열심히 갔다 와서 책은 한 자도 못 보고 이거 편집해서 올려야 돼요. 이번 주에 영상 하나를 놔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제가 믿듯이 다음 주는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